이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베트남에서 박스가리를 하고 베트남에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긴데요.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경제TV 오드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베트남에서 박스가리를 하고 베트남에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긴데요. 사실 제가 전편에서도 팩트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생산 기지를 이전을 하는 게 가속화가 될 거고, 이 가속화라는 게 한순간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그래도 견고하게 유지를 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 내실이 성장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생산 기지의 다변화를 통해서 이제 내부자 수출이 늘어날 거란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실 중국도 이제 그런 기조를 보일 거라 해서 제가 이제 아시아에 투자를 하는 게 3배 정도 늘어났다라는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은 저는 정말 이렇게 세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게 나오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시기보다 굉장히 빨라진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차를 짰는데요. 우선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각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이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 투자자, 실무진, 그리고 취준생 입장에선 저는 사실 이 네 주체 중에 정부를 제외하고 사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사실 고급 정보에 접근을 하기가 좋기 때문에 투자를 솔직하게 하기에는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 투자자, 실무진, 취준생은 정말 투자뿐만 아니라 실무를 하는데도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시각을 한번 잡아봤고요. 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 그리고 베트남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베트남에서 좀 당황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많은 일반 분들이 좀 잘 모르세요. 미국의 세이프가드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라는 걸 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말 간략하고 좀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수입 비중과 수출 비중, FDI 현황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다뤘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고, 지금 이번에 이 박스가리 앞으로 이 중국에 어떻게 보면 수출 통로가 막힌 거잖아요. 이 막힌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될지,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 시각을 잡았기 때문에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저도 베트남에 있을 때 제가 무역 업무를 했었습니다. 저도 무역을 제가 심사업으로 해서 정말 재밌게 일을 해봤었는데 그때 경험을 좀 살려서 제가 정말 현실적인 얘기죠. 베트남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좀 주의해라. 그리고 이것도 베트남에 계시는 이제 현지 실무진들 혹은 진출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플러스 정책 꿀팁, 이거는 제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회 기억, 그러면 우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제가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이란 나라는 이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가 되더라도 앞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중 무역 전쟁인데 한국이면 괜찮다라는 시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한국 역시 수입 규제가 많이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자료도 밑에 놨고요. 수입 규제가 거의 1, 2등을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에 우리나라가 계속 피해를 본다 그러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수입 규제 이 단골이었습니다. 비단 이거는 지금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사실 내부적인 이런 좀 피로도가 있잖아요. 제가 뭐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을, 그걸 1세대가 했던 게 중국이었는데 이 사태를 맞고 나니까 이제 느낀 거죠. 다변화를 해서 리스크 분산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업 재편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내는 R&D,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R&D 공장을 성남인가? 경기도 성남이죠. 경기도 성남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부동산 편을 미리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인구편도 제가 달았거든요. 한국의 인구편. 이 서울과 하노이의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 나오듯이 이제 한국은 R&D 뿐만 아니라 이 서울 집중화가 저는 더 심화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R&D 산업과 사무, 하지만 사무의 숫자는 줄 거고, 기존에 하던 단순한 업무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이 바보는 아닙니다. 이런 수익 규제도 많은데, 심지어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이렇게 최근에 노조에 대한 이슈가 많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기업은 당연히 사회적 책임을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죠. 그렇지만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되는 노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청소하시는 분들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예전에 뭐 탁주 회사의 노동자들이라든가, 사실 이런 분들에 대한 목소리는 사회에 생각보다 반영이 저는 안 돼. 저도 이 부분에 대한 해결에는 100% 찬성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지만 연봉이 1, 2억이고 단순 업무인데 칼퇴근에 이런 수당 받고 자주 파업하고 이 조업일수 적고, 우리나라가 사실 베트남에 비해서 휴가일 수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110일인가 그렇고 베트남이 6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임금은 좀 많이 높고, 베트남은 1인당 30만 원이면 돼요. 설령 이 단순 업무가 그 베트남 직원들이 그만큼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럼 그 부분에 5명을 넣으면 돼요.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장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 R&D 정말 존경합니다. 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게 결국 R&D와 생산에 계시는 기술자분들, 이 장인분들이죠. 장인분들. 정말 저는 국가에서 제발 이분들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로봇 시장이 지금 자꾸 화두가 되는 게, 제가 보기에 길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중공업 그룹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지금 로봇 시장에 자꾸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일본 소프트뱅크 역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지금 포스트 차이나로 들어가면 포스트 차이나 역시도 임금이 늘을 거라는 거죠. 그 중에 숙련된 기능공이라 그러죠. 기능공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유지를 해야겠지만, 생산의 부분은 계속 분산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 분산을 대체하기 위한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로봇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제가 생각할 때는 이 4차 산업혁명은 무조건 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 그리고 기업은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갖냐, 무조건적인 이런 뭐 보호를 하고 내놔야 되는 게 아니라 산업의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지를 이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위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중 무역전쟁의 저는 최대 피해자는 철강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 이 박스가리 이 이슈를 제가 보고 진짜 이 철강업계 진짜 힘들겠다, 한번 조사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 설명을 좀 붙여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변화가 된다라는 건 이 물류의 흐름이 많아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물류와 유통이 생긴다라는 거죠. 유통은 물류 플러스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FCM에 관한 부분들이 늘어나겠다. 그리고 이 골판지 산업이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테림, 최근에 매물로 나왔던 테림이라든가 대형 포장이라든가 이런 좋은 회사들이 있지만, 사실 글로벌 골판지 회사는 아직 없거든요. 골판지와 컨테이너에 관한 부분에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향후 10년에서 20년 정도는 신흥국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겠다. 그래서 성향 평준화되는 그림이 그려진다. 제가 나이가 많이 아직은 기성세대가 아니지만 지금 기성세대 분들을 넘어서 고령이 된다면, 그때 됐을 때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그 성향 평준화가 어느 정도 나라별로 돼 있고 빈부격차가 늘어나겠다. 이러한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뒤처지게 되는 거고,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 풀었습니다. 근데 돈을 풀었다는 게 그게 시장에 다 흐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린다 해가지고 시장에 다 돈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다룰 건데, 사실 오늘 그걸 할까 아니면 이 금리 인하 이제 이 한은에서 발언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한 편은 꼭 찍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를 박스가리를 할까 제가 그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 방송이 베트남 경제 팁인데 당연히 베트남 관련된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걸 하게 됐고요. 정부 입장에서 저는 사실 이런 기사를 보면 화가 납니다. 화가.
제가 화가 난다는 게 이 나몰라라 하는 정부라서 화가 난다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지금 코멘트를 할 수가 없어요. 정부는 지금 코멘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도 정상적인, 우리나라 경제의 어떻게 보면은 거의 60%를 미국과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괜히 잘못 발언했다가 이거는 괜히 큰 싸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편에 들었다가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하는 식으로 저는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낀 이 공무원은, 제가 딴 건 다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만나본 국내 공무원과 이 해외, 특히 해외, 코트라라든가 이런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들에 계시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책임감이 있다 생각하고, 이분들이 그렇게 나몰라라 하는, 오히려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사실 우리나라 이 시스템이 진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해외 나오면 해외 코트라 있죠. 그리고 상공회의소 있죠.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하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대사관 있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 한인회에서, 이 한인회 아니면 대사관인데 24시간 이 콜센터 같은 것도 운영을 합니다. 그 사고 나면은 이 우리나라, 우리 이 국가기관과 협회에 차량이 와서 도와도 주고, 이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저리가 하는 나라는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적어도 지켜봤을 때는 그랬었습니다. 제가 적어도 지켜본 게 정말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스스로도 감탄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해서 알게 된 분들 정말 애국심도 너무 대단하고, 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단 말씀, 이거는 이렇게 좀 언론 플레이해서 우리 같은 국민들끼리 지금 단합을 해야 될 때 분쟁을 저는 정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는 지금 신남방정책, 신분박정책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정부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한 얘기고, 제가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할 거지만, 저는 사실 이 정부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찬성을 하고, 어떤 부분은 찬성은 안 하지만 그 마음이 뭔지는 알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정말 당연하죠. 이 중국 비중이 높은 회사는 당분간은 약간 이 보유 의견을 드립니다. 특히 중국에 생산기지가 있고 한국에만 사무가 있는 곳도 많잖아요. 요즘엔 사무랑 R&D가 한국에만 있는 데도 많은데, 그런 회사들을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실무진 입장에선 제가 뒤쪽에 실무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부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좀 정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정석. 예. 취준생분들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계시는 취준생분들, 특히 문과분들, 이과분들도 마찬가지시지만, 요즘에 이과분들 중에서도 이 언어와 경영을 배우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사실 저도 문과를 나왔지만 문과가 쓸 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이유가 이 멀티플레이 공대들이 많고 제품에 대한 이해가 빠르거든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공대분들이 제품에 대한, 이 공학을 알아서 그런지 제품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조금 빠르다. 근데 이제 문과가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죠. 창의성이라든가 그런 장점이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태로 앞으로 중국 하나, 일본 하나, 미국 하나, 베트남 하나, 이게 아니라 이 포스트 차이나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베트남, 제가 취준생분들께 짧게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이 우리나라 옛날 그 말죽거리 장옥사 이런 영화 보면 이 표 받는 분들 있죠. 버스 표 받고 그러시는 분들.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베트남이 있거든요. 버스를 타면 버스에 이런 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베트남에 제가 그 버스 표를 받는 분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이 분들은 이 직업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할까? 그분들은 정말 그럴 거라고 상상을 못 할 겁니다. 왜냐면 베트남은 그분들께 현찰을 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직업이 좋다가 아니라 앞으로의 어떻게 사회가 변해 나갈까를 한 번 더 봐야 된다는